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물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나는 일부러 저녁도 줄이고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면 늘 실망스러운 숫자가 찍힌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주변에서 다들 모범 환자라고 부를 만큼 관리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당뇨 약은 시간 맞춰 잘 드시고 저녁 식사는 꼭 6시 전에 드십니다. 야식은 꿈도 안 꾸고 밤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침만 되면 혈당이 150에서 160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6시만 되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밤에는 정말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이 질문, 김순자 어르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과 혈당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면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저녁은 일찍 먹었는데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근데 아침 혈당이 자꾸만 올라가요. 여러분,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단지 숫자 하나가 조금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 혈당은 그날 하루의 출발점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높으면 점심을 먹고 더 오르기 쉽고 저녁을 먹으면 거기에 또 얹어집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 콩팥, 신경, 혈관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도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숫자는 왜 그대로인지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저녁에는 주로 무엇을 드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 쌀밥은 안 먹어요. 현미밥으로 다 바꿨어요. 반찬은 김치랑 나물 몇 가지, 생선조림, 멸치볶음, 가끔 장조림 이런 거 먹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현미밥에 김치, 나물, 생선, 멸치. 딱 보기엔 아주 잘 드시고 계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원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숨은 이유들. 둘째, 김순자 어르신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생활 패턴의 문제. 셋째, 저녁 식단을 바꾸고 식후에 단 15분만 걸어서 실제로 공복 혈당을 낮추고 잠의 질까지 좋아지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직접 실천해서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약 40mg 정도 낮아졌고 3달 뒤에는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오를까요?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곧 아침이 오고 일어나서 활동해야 할 시간을 미리 준비합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 예열을 하는 것처럼 몸도 내일 아침에 쓸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창고에 저장해 둔 당을 조금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 이 과정은 원래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작용입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다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새벽 현상이 있어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나와도 잘 작동하지 못하니 간에서 꺼내 보낸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결국 아침에 잰 공복 혈당이 높게 찍히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에게 이런 새벽 현상이 관찰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몸 안에서 밤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벽 현상과는 반대 방향의 현상도 있습니다. 바로 소모기 효과입니다. 소모기 효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녁에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저녁 식사를 너무 적게 했거나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혈당이 70 아래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큰 위협을 느낍니다. 큰일 났다. 뇌에 줄 당이 부족하다.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 최대한 빨리 많이 올려라. 그래서 새벽 저혈당 이후에 몸이 과하게 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침에는 오히려 고혈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밤에는 저혈당, 아침에는 고혈당. 이것이 바로 소모기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새벽 현상 때문인지 소모기 효과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을 재보는 것입니다. 이때 혈당이 정상이거나 이미 높다면 새벽 현상의 가능성이 크고 이때 혈당이 70 이하다, 너무 낮게 나왔다면 소모기 효과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새벽 2시, 3시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입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곤다고 하거나 숨이 멎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는 분이 놀랐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남편이 맨날 그래요. 내가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자꾸 깨서 본다고.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잠깐 멎고 다시 쉬고 또 멎고를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몸에 들어가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아주 큰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또 간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몸을 지키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창고에 있는 당을 더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 그 결과 새벽 시간에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당뇨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더 들쭉날쭉해지기 쉽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벽 호르몬 변화로 인한 새벽 현상. 둘째, 밤중 저혈당 뒤에 오는 소모기 효과. 셋째,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 이 세 가지가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숨은 당입니다.
다시 김순자 어르신의 저녁 식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김치와 나물,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겉으로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생선조림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간장에 물엿을 좀 넣고 졸여요. 그래야 반들반들하고 맛있잖아요. 멸치볶음은요? 설탕하고 물엿을 듬뿍 넣고 볶아야 애들도 잘 먹고 맛있죠. 장조림은요? 달짝지근해야 맛있으니까 설탕을 꽤 넣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셨지만 반찬 양념에 들어가는 설탕과 물엿의 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생선조림에 한 숟가락, 멸치볶음에 또 한 숟가락, 장조림에 또 한 숟가락, 김치 담글 때도 설탕을 조금 넣을 수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씩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끼, 하루, 한 주를 통틀어 모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각설탕 서너 개에 해당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결국 밥은 줄였지만 반찬과 커피로 다시 당을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 숨은 당들이 몸에서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미밥,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 그리고 믹스커피까지. 이 음식들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서서히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당이 조금씩 그러나 계속 들어오니 혈당은 밤 9시, 10시, 11시까지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한 인슐린 시스템이 밤늦게까지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인슐린과 간, 근육이 속도를 늦추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과 점심 동안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당과 지방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속도를 줄이고 쉬어야 다음 날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믹스커피까지 한 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시스템은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과로를 합니다. 혈당은 천천히 내려가야 할 시간에 계속 높은 수준에서 버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까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거나 바로 침대로 가서 누워버리기 쉽습니다. 방금 먹은 음식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당은 올라가는데 포도당을 써줄 근육 활동은 거의 없으니 그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밤새 높은 혈당을 유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첫째, 새벽 호르몬 변화와 수면, 무호흡 등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몸속 메커니즘. 둘째, 저녁 반찬과 믹스커피 속에 숨어 있는 당. 셋째, 저녁 식사 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는 분명히 저녁을 일찍 먹었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뇨 치료제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물론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치료제가 아니라 생활 패턴과 식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여러 논문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저녁 식사와 그 이후 몇 시간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자 어르신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단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리를 복잡하게 못해요. 맨날 같은 거 해 먹는 것도 벅찬데 새로운 걸 하라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몸에 도움이 되는 국물 요리를 든든하게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물은 짜니까 안 좋다던데, 국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아무 국이나 아무렇게나 끓인 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냥 국이 아니라 혈당 관리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의 근거에 구성한 5가지 황금국입니다. 이 5가지만 돌아가면서 드셔도 저녁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국,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흡수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부담스럽지 않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비교적 편안해서 저녁에 드시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미역 한 줌을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불린 미역을 살짝 볶아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끓이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두부를 넣어 한 번 더 끓입니다. 간은 국간장이나 집간장을 조금만 사용해서 짜지 않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끓인 미역 두부국 한 그릇에 현미밥 반 공기,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히 든든한 저녁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국은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금치와 들깨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저녁국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들깨가루를 물에 잘 풀어 약한 불에서 먼저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시금치를 넣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만 익혀줍니다. 간은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담백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황금국은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혈중 지질 개선과 면역력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입니다. 적당량을 사용하면 장내 유익균 환경을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감칠맛이 살아나서 만족스러운 식사가 됩니다. 끓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른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얇게 썰어 놓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표고버섯을 먼저 끓여 우려낸 뒤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애호박이나 두부를 넣어 영양과 포만감을 조금 더 채워줍니다. 네 번째 황금국은 양배추 토마토국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이면 탄수화물은 많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충분히 주는 저녁용 국이 됩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굵직하게 썰어 한 줌 준비합니다. 토마토는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깍둑 썰기 해 주세요. 냄비에 양배추와 토마토를 함께 넣고 물 또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끓입니다. 양배추가 부드럽게 익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원하시면 올리브유를 한 작은 숟가락 떨어뜨려 풍미를 더해 줍니다. 이 양배추 토마토국은 빵이나 파스타와 함께 먹는 서양식 수프가 아니라 양배추와 토마토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저탄수화물 저녁 국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국은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가벼운 단백질 식품입니다. 저녁에 과도한 단백질로 위를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데 좋습니다. 오이 냉국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더운 계절에는 시원하게,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식초와 소금, 약간의 다진 마늘로 간을 합니다. 단맛이 꼭 필요하시면 설탕 대신 아주 소량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깍둑 썬 두부를 넣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오이 냉국 두부가 완성됩니다. 이 5가지 황금국을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탕, 수요일은 표고버섯 된장국, 목요일은 양배추 토마토국, 금요일은 오이 냉국과 두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저녁 식단이 자연스럽게 패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국만 바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자 어르신께 3가지 황금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구성입니다. 저녁에는 흰 쌀밥 기준으로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양은 줄이는 대신 국물 요리를 넉넉하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국 한 그릇을 충분히 드시면 밥이 조금 적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고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밥을 줄인다고 해서 반찬까지 다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반찬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선은 간장에 설탕, 물엿을 듬뿍 넣어 졸이지 말고 소금구이로 바꿔 보시자고 했습니다. 멸치볶음은 설탕과 물엿 대신 다진 마늘과 참기름, 깨소금으로 고소한 맛을 내 보자고 했습니다. 나물은 설탕이 필요 없습니다. 참기름과 소금, 다진 마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장조림도 자주 드시기보다는 횟수를 줄이고 정 드시고 싶으실 때는 설탕 양을 대폭 줄이고 짠맛도 과하지 않게 조절해 보자고 했습니다. 즉, 양보다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찬의 종류는 크게 줄이지 않고 양념 속 숨은 당을 빼내는 방향으로요. 세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7시 30분 이전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13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시간 이상 밤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너무 극단적인 단식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고 간식을 끊고 밤에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시스템이 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식사에 대한 3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15분 황금 산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근육이 움직이고 있으면 근육은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혈액 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근육이 바로바로 써주는 겁니다. 하지만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워버리면 근육 활동이 거의 없어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고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자 어르신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 집 앞을 15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조금 숨이 찰까 말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5분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바로 앉아 있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야간 혈당 패턴을 정확히 알기 위한 도구,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만 보고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저혈당이 왔다가 아침에 고혈당으로 튀어오른 것인지, 새벽 현상 때문에 서서히 올라간 것인지, 저녁 식단의 숨은 당 때문에 밤늦게까지 혈당이 떨어지지 않은 것인지 숫자 한 개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팔에 작은 센서를 붙여 24시간 동안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밤 10시, 자정, 새벽 3시에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는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이 데이터를 보면 생활 패턴과 혈당 반응 사이의 연결고리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밤 혈당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후 산책을 한 날과 소파에만 앉아 있었던 날을 비교해 보면 식후 혈당이 얼마나 덜 오르는지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했더니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장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과거보다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황금국과 3가지 식사 원칙, 그리고 식후 15분 황금 산책을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이 조금 심심하고 예전처럼 달큰한 양념이 그리울 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살면 결과도 그대로다. 조금 힘들어도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맑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혈당을 쟀는데 110이 나왔어요. 늘 150, 160 보다가 110대를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르신은 밤에 자주 깨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뿐하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난 뒤 당화 혈색소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7.2% 수준이던 수치가 6.5%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나요? 그냥 저녁에 국을 바꾸고 밥을 조금 줄이고 밥 먹고 나서 15분 걷기만 했는데요. 맞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일은 누가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혈당과 체중, 수면, 기분까지 전체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것이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김순자 어르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연구 데이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단을 한 걸음 바꾸고 오늘부터 식후 15분만 걸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양이 아니라 구성이 중요합니다. 밥 조금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찬 속 설탕과 물엿, 믹스커피, 그리고 식후에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아침 공복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밥의 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밥의 질을 바꾸고 반찬의 양념을 바꾸고 숨은 당을 찾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저탄수화물 황금국과 식후 15분 산책이 핵심입니다.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양배추 토마토국, 오이 냉국과 두부. 이 5가지 황금국을 돌아가며 드시고 밥은 절반으로 줄이되 국으로 포만감을 채우고 반찬은 숨은 당을 빼고 드시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15분만 몸을 움직이는 것.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야간 혈당 패턴을 알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대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밤사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수면 무호흡의 영향인지, 저녁 식단 때문인지 정확히 알수록 해결책도 더 정확해집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를 잘 활용하면 대충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김순자 어르신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혈당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다. 우리 집 누구 이야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밥을 평소의 절반만 담고 미역 두부국이나 시금치 들깨탕을 한 그릇 끓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 집 앞을 5분이라도 한번 걸어 보세요. 내일은 그 5분을 10분으로 늘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커다란 결심 한 번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의 반복이 바꾸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부터 저녁 황금국과 식후 15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저녁 황금국과 식후 15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삶을 회복하는 방법을 더 깊이, 더 과학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이 자리에서 계속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